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수사반장 시간이 역시 돌아왔습니다. 주식수사반장의 반장 이종혁입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금 저희는 이 촬영을 언제 하냐면요, 목요일 날에 합니다. 왜냐면 금요일 날은 편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나가기 때문에 목요일 날 이제 장 마감하고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일 금요일 시장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금요일 시장을 뭐라고 딱히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현재 저희 목요일까지 나온 시장의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 진짜 그냥 몇백 포인트를 그냥 올랐다, 몇백 포인트를 빠졌다, 그냥 아주 그냥 정신이 없죠. 땀 흘려가지고, 그죠? 알바에서 5만원, 10만원, 20만원 받을 때 그 진짜 값지잖아요. 그죠? 돈도 귀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름한 곳 이런 데 가면은 우리 그 영화에서도 보잖아요. 담배 갖다 줘? 5만원, 10만원 주고 아주, 그죠? 그럼 그런 거 보면 참 돈을, 저렇게, 근데 보면 그게 안 좋잖아요. 그런 노름하는 곳이잖아. 그죠? 열심히 우리가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해서 땀 흘리는 그런 돈 되게 귀중하고 좋은 곳이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지수가 이렇게 하루에 몇백 편씩 어느 날은 오르고 그 다음 날은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하는 게 지금 여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게 과연 어떤 신호일까? 좋은 신호일까? 나쁜 신호일까? 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지금 우회적으로 힌트를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30년 가까이 주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경제하고는 물론 있습니다. 정치하고도 물론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런 거에 함몰돼 버리면은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방향을 잃습니다. 정치나 이런 거에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모든 거를 다 정치로 해석해 버리고 마치 그런 걸로 인해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리고 모든 게 안 되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너무 정치에 함몰돼 버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올바른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주식은 굉장히 차리만큼 아주 냉정한 머리를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투자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머리는 진짜 차갑게, 심장은 뜨거울지라도 머리마저 뜨겁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100% 다 투자에서 실패합니다. 투자에서 실패한다는 소리는 돈을 깨먹고 진짜 후회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전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저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잘한 건 잘한 거고, 주식적인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못한 건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상에 대해서 너무 좀 지나친 부분들이 제 눈에 좀 많이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 여러분들, 항상 저희 여러분들이 메일 주셔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저희는 메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연을 주신 그 사연에 따라서 과연 요번엔 어떤 걸 해드릴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메일 편한 마음으로 주시고요. 이제 열심히 또 한번 출발을 해봐야겠죠?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출발은 어떤 거를 할까 메일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궁금해 하실 만한 종목인 것 같아가지고요, 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했던 거예요. 질문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저희 유튜브 보시면서 하이브로 수익 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브에 대해서 이 반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요, 어디서도 못 듣는 이 반장만의 생각으로 또 오늘 이 하이브 메일 주신 분들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드려야겠죠? 좋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이브 전신은 여러분 아시죠? 빅히트 엔터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2005년도에 방시혁 그 당시 대표였죠. 방시혁 의장이 설립한 회사라는 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설립 초기에는 중소형 기획사였어요. 그냥 중소형 기획사다 보니까요, 이게 그다지 빛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SM-엔터 이런 데들이 꽉 잡고 있었거든요. 빅히트 엔터 방시혁 대표가 그 JYP 그 박진영 씨 밑에서 그 작곡 작업하고 이런 거 디렉터 하던 그런 워낙 유명한 분이래가지고 과연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지 너무들 궁금해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 회사 차리고는 그렇게 빛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역시 아무리 그래도 경영은 아닌가 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혈을 기울였던 BTS가 바로
글로벌 빅히트를 시작하면서 회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단순 기획사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엔터 플랫폼으로 완전히 기업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요. 하이브 아메리카, 뭐 하이브 재팬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현지화된 이 아티스트를 육성하는 데도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요. 연예 매니지먼트 하는 뭐 SM엔터 있고 뭐 JYP 있고 YG 있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업군으로 공식적으로 재벌, 대기업 집단군 있잖아요. 재벌군으로. 그 군에 들어간 거는 하이브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이브가 커요? 뭐 어디가 제일 커요?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시는데 YG하고 뭐 SM, JYP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여기 이렇게 한 그룹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브는 완전히 이제 따로예요. 완전 쉽게 말하면 재벌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브하고 뭐 JYP나 YG 이런 데하고 비교하시는 거는요, 좀 심하게 말하면 어디가 더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같은 연예 매니지먼트라도 같은 급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급 자체가 틀려져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프로젝트로 제작된 그룹 있죠. 요번에 뭐예요? 그래미상에 요번에 후보로도 또 올랐던 그룹. 캐츠아이. 이런 데하고 21년도였죠. 아주 유명한 그 저스틴 비버하고 아리아나 그란데인가요? 그 사람이 속한 소속사가 있어요. 그 이타카 홀딩스라고 있어요. 이타카 홀딩스. 여기를 하이브가 인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도 여러분들 굉장히 놀랐어요. 저스틴 비버 워낙 유명한 가수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 그 아리아나 그란데도 유명한 가수고 거기 소속사를 그냥 우리나라 연예 매니지먼트가 그냥 인수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당연히 놀라죠. 저도 놀랐거든요. 야, 하이브가 아무리 봐도 이 정도야? 그때부터 하이브가 더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을 더 알리게 됐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 아티스트 제작 측면에서도 하이브 아래에 14개의 레이블을 두고 있어요. 이 레이블이 각기 색깔이 다 달라요. 이걸 뭐 어떤 분이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팀 아닙니까? 옛날로 따지면 매니지먼트 회사에 있는 각 팀별로 쉽게 말하면 스타한테 각 팀 하나씩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레이블로 만들어버린 거야. 아예 자회사식으로. 이 멀티 레이블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아티스트한테만 해당하는 거기에 맞게 모두 다 전력을 쏟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회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팀별을 레이블로 해가지고 좀 더 선진화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 여러분 크게 3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뭐냐? 음악, 플랫폼 쪽, 테크 기반 이렇게 있는데 이 음악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음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음원 컨텐츠 제작 같은 거 그리고 아티스트 육성하는 거 이런 게 다 음악 쪽이에요. 그런 플랫폼은 뭐냐면 제가 항상 BTS를 나오면 굉장히 이야기할 때 조심합니다. 왜냐? BTS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한마디 하면은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어지죠. 왜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미. 이게 팬 커뮤니티 아니에요, 아미. 팬 커뮤니티나 이 커머스 플랫폼 이런 걸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회사가 위버스 컴퍼니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을 담당하는 데예요. 뭐 아미부터 해서 전부 이 위버스 컴퍼니, 이게 플랫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테크 기반 미래성장 이쪽은 누가 뭐냐면 얘네들이 그 게임 개발 회사가 있습니다. 드림에이지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회사를 좀 자주 봐요. 왜냐면 제 지나다니는 길에 여기가 있어요. 슈퍼톤이라고. 여러분 슈퍼톤이 뭔지 모르시죠? AI를 해가지고 그 오디오 음악 있죠. 이거를 전부 다 AI 솔루션으로 개발하는 슈퍼톤. 그래서 여기 아마 대표가 국제적으로 했을 때 그 AI의 그 몇 인에 들어갔죠. 이 슈퍼톤이라는 회사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 굉장한 회사예요. 이 슈퍼톤 이런 회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매출을 보면 재밌어요. 역시 음반 음원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음악하는 회사가 이게 뭐 최고잖아. 근데 이게 30% 정도 돼요. 저도 항상 이 하이브를 볼 때 얘네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인가를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그게 뭐냐면 공연이에요. 공연 매출이 30%로 거의 갔습니다. 하이브가 여러분 공연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이 말씀 드리냐면 이제 하이브는 여러분들 재벌 그룹으로 들어가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재벌 그룹의 매출의 2개가 제일 큰데 30으로 그 30%를 공연 수익이 차지해요. 이거 엄청난 매출이에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이 공연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MD 라이센싱 뭐 이런 게 한 20% 되고 그리고 콘텐츠 이런 게 한 10% 그리고 광고 뭐 이런 게 한 5%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 24년하고 25년에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얘네가 수익성이 안 좋아요. 왜 수익성이 안 좋냐면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이브는 누구에 의한 회사예요? BTS죠. BTS. 이 친구들이 이 친구로 하면 안 되죠. 이 양반. 이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다들.
그죠? 막 흩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신인 그룹 투어스나 뭐 아일릿이라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데뷔하면 어떻게 해요? 마케팅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마케팅비. 여긴 또 워낙 큰 데니까 마케팅비 이런 게 많이 제작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북미 쪽, 얘네 그 북미 쪽에 있는 회사들 쪽에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 비용이 들어갔고요. 또 신규 IP에 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 때문에 심지어 작년 3분기에는 적자까지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익성이 안 좋았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주가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같이 설명드릴게요.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3분기에 적자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3분기가 별 볼 일이 없어. 오르다가 별 볼 일이 없잖아. 근데 다른 애들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 아니죠. 어떻게 해요? 4분기 들어가면서 또 올라버리죠. 주식은 우리한테 말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런 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주식이 어떤 걸 말해주면 나 아직 힘빨 좋다. 나 아직 힘빨 있으니까 나 버리면 너 후회해. 이 소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식이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BTS 의존도를 계속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원소스의 심각한 문제들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원소스에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제일 대표적인 회사, 게임 회사 중에는 어디? 크래프톤. 크래프톤은 보세요. 아직까지도 원소스, 배틀그라운드 그거에 의한 후속작이 솔직히 잘 안 나와요. 회사는 내놓는다 그러지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고. 근데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이브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하이브 주가 보면 벌써 틀리죠. 지금 얘네들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뉴진스도 내놨고요. 리세라핌도 내놨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거기 이외에 또 유명한 그룹 있잖아요. 어디예요? 세븐틴 아시죠? 세븐틴. 여기가 대단한 이유가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 세븐틴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23년이었나요? 그 앨범 판매로는 여러분 연간 1600만 장을 팝니다. 이 1600만 장이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게 우리나라 K-팝 아티스트로 앨범 신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이 정도야? 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븐틴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하이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크래프톤하고 비교한 게 바로 이겁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이외에 원소스가 워낙 성공해서 주가는 괜찮지만 그 이외에 그걸 못 메꿨어요. 하이브는 보세요. BTS에 의한 그거라고 다들 우리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전에 상담할 때도 BTS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그냥 꾸준히 그냥 가면 먹어요. 그냥 진짜 꾸준히 먹잖아요. BTS가 다시 완성체가 됩니다. 원소스가 흔들리면 회사가 같이 흔들려요. 근데 원소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회사가 같이 올라와. 주가 흐름이 어때요? 위험해요? 막 우리 저기가 있어? 아니잖아. 이런 흐름을 타고 지금 이 정도 모습이잖아요. 헤어질 특별히 그런 게 없어요. 뭐 재계약만 안 하지 않는 이상은 가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엄청나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잘 설명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모일 때까지 계속 올라가요. 이미 다 얘기해줬잖아. 하이브에 관심 없는 사람은 모르는데 하이브를 관심 갖고 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못 먹었다면 그것도 능력이에요. 야, 이걸 어떻게 못 먹지? 그분들이 모일 때까지 계속 꾸준히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겠다고. 어쨌거나 그 BTS의 의존도를 낮춰버렸단 말이야. 세븐틴 이런 걸로. 그래서 저는 크래프톤과 하이브는 대표적인 원소스 회사였어요. 그렇지만 원소스에서 그걸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틀려지면 주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식을 아셔야 돼요. 원소스 이후에 그게 성공적인 회사 그리고 아직도 원소스에서 못 벗어나는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지 주식 공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일단은 지금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지금 알고 계시죠? BTS 이제 난리 납니다. 3월 20일 날 신규 앨범 드디어 아리랑을 발표합니다. 신규 앨범. 아리랑을 발표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월드 투어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BTS는 잘 아실 겁니다. 23년인가요? 멤버들이 전원 재계약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나가기 시작했을 때 멤버들이 전원 재계약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모여서 활동을 같이 하는데 뭐 개인 활동은 서로 각자 다른 회사들하고 뭐 하고 막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BTS 이 하이브 쪽이 재계약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실은. 다들 재계약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때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대단하냐?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간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그리고 나서 다시 뭉쳤을 때 그건 엄청난 힘을 발휘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저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요.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를 다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이거를 계속 올라갈 겁니다라고 그때 상담을 하면서 얘기했던 이유가 왜냐면 재계약이 어려웠거든요. 그걸 재계약을 다 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군대가 있을 때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는 걸 다 부분별로 해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그 전에 충분히 밀렸거든요. 뉴진스하고 문제 있을 때도 그때 보세요. 오히려 밀리고 그 다음에 안 밀리기 했죠. 그때도 아마 제가 상담했던 거 작년 연초였나 재작년 말이었나 그때 제가 하이브 상담한 거 한번 다시 보세요. 그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뉴진스 그 문제를 너무 다들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미니진 씨 때문에 막 주가가 밀리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전 그때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그냥 웃었어요. 주가라는 건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아마 뭐 미니진 씨 때문에 그때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는 미니진 씨보다 뭐 더한 건이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밀렸나요? 아니에요. 하이브는 다른 엔터들보다 제일 공격 많이 받았던 게 뭐예요? 아무리 다른 데는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두 그룹, 세 그룹이 어느 정도 먹여 살렸는데 하이브는 오로지 거의 BTS였잖아요. 저는 뭐 뉴진스 싫어하는 사람도 뭐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뉴진스 때문에 하이브가 흔들리진 않아요. 여러분. 냉정하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BTS 때문에는 흔들려도요. 뉴진스 때문에 안 흔들립니다. 이게 주가로 나타났잖아요. 만약에 왜냐면 그때 뉴진스 때문에 흔들린다는 리포터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 뉴진스 문제 터졌을 때 여러분들 제 말이 안 믿기면 2024년 4월 5월이었나요? 그때였나요? 그 뉴진스 문제 터졌을 때 그 기간에 증권사들 리포트들 여러분이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그건 뭐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니까. 보면은 뉴진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 리포터들이 많아요. 뭐 그래도 하이브가 타격을 입을 거다 어쩌다. 근데 잘 보시면 보세요. 타격 하나도 안 입고 오히려 거기가 바닥부터 올라오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지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애널리스트도 물론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최선을 다해서 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재산이고 여러분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서 이거를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했던 사람하고 오히려 아니네 기회네 하고 했던 사람하고 엄청난 결과 차이가 나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왜냐 지금 이제 BTS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출국을 했어요. 이제 BTS가 다시 또 돌아오겠죠. 4월 9일인가 일산 고양 스타디움에서 월드 투어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근데 이게 지금 23개국의 35개 도시에서 79회, 거의 80회 돌아온 다음에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해요. 이게 왜 어마어마하냐? 뉴스 보신 분 알잖아요. 멕시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공연 BTS 것 좀 더하게 해달라고. 예, 나라가 잘못하면 마음이 될 것 같다고. 국가의 정상이 그 해당 국가의 정상한테 그 가수들의 공연이 그걸 더 해달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전 그런 거 못 봤거든요. 이게 왜 더 그러냐면 지금 요번에 BTS 앨범이 여러분 그 북미하고 유럽 공연이 41회차 공연이요. 지금 완전히 그냥 거의 순삭으로 다 매진돼 버렸어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여러분들 매출 티켓값만 얼마인지 아세요? 1조 원입니다, 지금. 티켓값만 1조 원인데요. 거기에 뭐 MD 막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요. 지금 1조 4천에서 1조 5천 미니멈 지금 그 정도 돈이 들어올 거라고 봐요. 이거 지금 한 바퀴 돌면.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 수익성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 기록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25년에 작년에 글로벌 투어 1위를 한 데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회사 남녀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다가 불륜이 발각돼서 회사에서 잘린 유명한 공연 있잖아요. 콜드플레이 뉴스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 콜드플레이가 작년에 최고였거든요. 그 콜드플레이가 59회 공연에 약 350만 명 관객을 월드 투어로 모았어요. 그리고 매출이 약 6,700억, 약 7천억 정도 됐어요. 더 대단한 건 여러분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들어보셨죠? 그 도시들이 막 간 나라들마다 마비돼서 뉴스에도 우리나라 여러 번 나왔잖아요. 테일러 스위프트.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23년에 총 66회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관객이 460만 명을 월드 투어로 끌어요. 근데 그때 매출이 1조 4천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까지 예상되는 게 제가 아까 미니멈이라고 했죠. 올해 지금 BTS의 월드 투어가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까지 최고 기록을 세웠거든요. 이 기록을 올해 뛰어넘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투어 공연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다 얘네가 지금 이번에 BTS가 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 시장 개방 가능성 커지고 있죠. 그리고 하이브로서 이때 참 골머리 많이 썩었잖아요. 뉴진스. 법원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이브 손을 완전히 다 들어줬죠. 예. 그래서 뉴진스 복귀하고 그리고 위버스의 플랫폼 지속 성장 가능성이 올해부터 더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26년 올해는 하이브에 굉장히 긍정적인 대로작용.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뭉쳐서 이제 월드 투어 돌 때 엄청난 거 할 거다. 제가 바로 이 말을 하는 이유도 그거였어요. 왜냐? 제가 아까 주식은 얘기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적자가 났는데도 이 모습이에요. 나 안 빠질 거야. 아직 나 힘 있어. 여기서 요거 아유 나 아직 힘 있어. 나 뭐 아직 아니야. 이러고 지금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여러분들 월봉으로 보시거나 주봉으로 보시면 더 확실하게 보이십니다.
월봉으로 보시면요. 상장한 이래 잠깐 그때 반짝이에요. BTS 때문에 했다가 그 다음 그걸 못 벗어났거든요. 거의 최고가 아직 남아있죠.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100%라고 하면 또 주식에서 안 되니까. 거의, 무조건 이거는 깨버린다는 소리예요. 주식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BTS 이제 돌기 시작해요. 이제 4월 9일 고향 일산에서부터 돌기 시작해서 올해 계속이에요. 그리고 지금 부산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됐는지. BTS 때문에 지금 그때 숙박비가 뭐 10배?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이.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보면요. BTS의 위상은 여러분들 그냥 전 이거 개인적으로 느낀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해요. 대접이. 그거 엄청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긴 하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보다 더해요. BTS의 이 급이. 이제 거기를 월드 투어를 돌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이 회사는 일단은 주식에서도 배우잖아요. 신고가를 향해 가고 신고가를 뚫고 그만한 게 더 많이 그걸 어떤 잠재성, 포텐셜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서 격하게 안 올라왔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저한테 안 그래도 질문 많이 했는데 뭐 저 틀릴 수도 있겠죠. 주가가 올라가면 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또 악재가 되는 것도 주가에 솔직한 그 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여기서 회사의 캐시가 이제 미친 듯이 꽂히는데 제가 아까 그래서 매출 30% 얘기도 그거예요. 공연 수익이 30%예요. 근데 그 공연 수익이 이제 꽂혀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굳이 손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여기서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상담 종목은 여러분들 LS 에코에너지라는 종목을 메일로 주셨더라고요. LS 에코에너지 한번 들어가 보죠. 근데 LS 에코에너지가 여러분들 잘하면은 익숙한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이름을 바꾸냈거든요. 이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2015년이었죠. LS 전선 아시아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사명을 바꾼 거예요. LS 에코에너지로 바꿉니다. 얘네들은 그 지주회사 형태로 있는 회사예요. 그럼 이 지주회사를 뭐를 갖고 있냐? 얘네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쪽보다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그래서 베트남 케이블 업체들을 지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은 LS 에코에너지, LS 전선아시아 여기가 그때 공부하시는 분들은 LS 전선아시아 하면 좀 그랬을 거예요. 왜냐? 이게 LS 전선이 왜 굳이 우리나라도 아니라 베트남에서 이러고 있을까? 그래서 LS 전선아시아였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지주회사 형태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 곳에 그 지분을 갖고 있어요. LS 비나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지분의 거의 81%, 거의 약 한 80% 정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LSCV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지분은 얘네가 100%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LSGM이라는 데가 있어요. LSGM. LSGM이라는 곳은요, 얘네가 지분 한 50%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지주사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는 게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따가도 설명드릴게요. 얘네는 이 두 회사는 베트남이고요. 이거는 여기 이름에 보면 있어요. 힌트가. M으로 시작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얀마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주사 형태로 여기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럼 LSE 미나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설립한 베트남의 전력 케이블 업체예요. 근데 전력 케이블에서 주로 얘네들은 뭘 하냐면요. 초고압 케이블. 얘네는 거의 초고압 케이블을 베트남에서 거의 80%를 다 얘네가 독점해요. 그러니까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초고압 케이블을 거의 독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중저압 쪽도 약간은 하는데 LS 비나라는 데는 얘네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고 80% 정도를 얘네 점유하는 초고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LSCV라는 회사는 뭐냐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중저압 케이블도 하고 중저압보다 유명한 게 통신 케이블, 광 케이블 같은 거 있죠. 통신 이걸 얘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얘네가 하는 게 버스덕트라고 있습니다. 대용량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한 차세대 배전판이 있는데 버스덕트라고 그거를 얘네가 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통신, 배전판 이런 쪽이 얘네가 하는 거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통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얘네들 통신 부분 여기서 해서 자기네가 다 쓰는 게 아니잖아. 해외에 수출한단 말이야. 북미 이런 쪽으로 많이 수출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북미의 초고속 5G 있죠. 5G. 얘네들 것도 수출해요.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얘네들 자체적으로 그래서 수주가 많이 늘고 있으면서 향후 부가가치 쪽이 높은 그런 쪽에서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베트남 정부가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베트남 지금 경제 속도 엄청 빠른 거 알고 계시죠?
미국한테 대미 흑자가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큽니다. 얘네가. 알고 계시죠? 이번에 그 미국 트럼프가 관세하느냐고 랭킹 매겼잖아요. 대미 흑자고. 우리나라보다 얘네 위에 훨씬 위에요. 진짜 경제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력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얘네가 약 190조, 189조인데 약 190조 정도의 돈을 투입해서요.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력 케이블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왜냐? 전력이 모자라서 전력을 하는 그 8차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력 케이블의 1위 업체가 어디냐? 바로 여기 LS 에코에너지입니다. 베트남에 그러니까 전력 케이블을 얘네가 꽉 잡고 있어요. 초과압, 뭐 중저압 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엄청난 혜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주가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또 베트남은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내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북미나 유럽 쪽으로 얘네들이 수출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전력 케이블이나 통신 케이블 같은 거 북미 쪽에 수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출하는 모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 수출 모델도 어느 정도 물론 관세 부분이 있는데 요거 관세 부분을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좀 더 성장하느냐 아니면 좀 성장하느냐, 뭐 많이 성장하느냐 이런 게 정해지긴 할 거예요. 제가 지금 한 회사를 설명을 안 했어요. 뭐냐면 LSGM이라는 회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M이 뭐예요? 미얀마예요. 미얀마. 요게 미얀마 쪽을 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얘네가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얘네 그 저압 전략 케이블 이런 거 하는 데거든요. 미얀마에서. 근데 미얀마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군부 쿠데타 일어났잖아요. 재작년인가? 3년 전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얘네들 적자 계속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히 속색이는 회사예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매출 비중 보면요. 얘가 80%고요. 이 회사에. 얘는 매출 비중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80%, 얘가 20%. 그래서 이게 얘네 주력이에요. 이게 중요하긴 해요. 지금 현재까지는. 얘네들이 이제 향후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이 회사가. 이 회사가 왜 향후 주목할 부분이 있냐면 해적 케이블 쪽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더 중요해요. 뭐냐면 얘네가 주가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기도 해요. 히토류. 히토류를 합니다. 지금 미국도 중국한테 꽝 관세 매겼다가 한 발 쓱쓱 물러나는 게 왜 그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히토류 때문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한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히토류 사업에 있어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거의 생산량, 그러니까 매장량은 아니에요. 생산량의 70%를 중국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매장량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매장량은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이 정제하거나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네가 그걸 갖고 와서 정제한 다음에 쉽게 말하면 상품으로 만들어서 내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히토류 생산하는 양의 70%가 중국이에요. 근데 매장량으로 따지면 중국이 40%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중국은 히토류를 제일 많이 하는 1위는 맞아요, 양쪽이. 근데 중국이 매장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 있다 그러는데 매장도 40%면 만든 거 맞죠. 근데 70% 이거는 생산이고 매장은 얘네 중국이 40%예요. 그리고 매장 2위가 어디냐면요. 매장 2위가 여러분 깜짝 놀라지만 바로 베트남입니다.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40%가 중국이죠. 20%가 베트남에 있어요. 실은 그래서 베트남이 어마어마한 이런 쪽으로도 매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히토류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히토류는 앞으로 경제, 특히 자율주행차부터 해가지고 모든 AI, 여기에서 히토류를 차지하지 못하면요, 미국 산업 멈춥니다. 그래서 히토류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베트남 광산업체가 히토류를 생산해요. 그러면 LS 에코에너지가 히토류를 정제 가공해버립니다. 그러면 영구자석으로 만들어야 돼요. 히토류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야 돼. 그게 뭐냐면 영구자석이라는 거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누가 생산하냐? LS 전선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밸류 체인이에요. LS가 머리를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왜 머리를 잘 쓰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베트남의 이 광산업체가 히토류를 채굴 하면은 그걸 가지고 그 상품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만약에 베트남 쪽이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막 이런 데들이 일본도 이번에 중국하고 붙었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또 히토류 가지고 중국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먼 바다 나가서 지금 채굴한다 그러고 또 한다 어디에요? 호주하고 계속 한다 그러죠. 호주도 히토류를 많이 갖고 있어요. 이 히토류 원료 혹시라도 끊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걸로 지금 분산화를 계속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LS 같은 경우에 이런 쪽으로는 장사를 잘하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 전략을 잘 짜고 있어요. 그리고 히토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그 도심항공한 이 모빌리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전기차, 풍력 터빈, 로봇 이런 거 할 때 히토류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게 왜냐면 필수적인 구동 모터 있죠. 구동 모터에 영구자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네가 없으면 구동이 안 돼요.
그래서 히토리를 놓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 세계, 특히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붙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경제가 잘 돌아간다 뭐 그래도 어떤 뭐 자율주행차부터 모든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로봇, 예를 들어 이런 거 도심 모빌리티 앞으로 하겠다는 거. 이런 게 히토리가 없으면 스톱이에요. 이 히토리 쪽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이거를 지금 서로 독점하려고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L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중국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 베트남 쪽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 가치는 더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특히 미국 쪽하고도 하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해저 케이블 사업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왜 해저 케이블 하냐면 이 해저 케이블이 여러분들 지상 케이블보다 이게 고부가가치입니다. 돈이 많이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상에서 케이블 까는 거하고 바다 밑에서 까는 거하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어떤 게 힘들겠어? 당연히 바다 밑이 힘들겠지. 그러면 당연히 훨씬 더 수익성도 좋겠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저 케이블이 이게 기술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얘네들 수익성도 훨씬 높고요. 근데 이 베트남에서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이 싱가포르 이런 데 인도네시아하고 해서 이 동남아들이 서로 그 아세안 뭐 이렇게 묶잖아요. 이렇듯이 동남아 국가들이 서로 해저 초갑 직류 송전망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얘네 LS한테 이게 굉장히 아주 끝내주게 좋은 이게 호재예요. 계속.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베트남이 또 해상 풍력을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이 굉장히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 전력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해상 풍력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베트남이 여러분 남북으로 되게 깁니다.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남북 간의 장거리 송전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과부터 해가지고 이런 케이블 쪽은 굉장히 영업 환경이 현재까지 좋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얘네 작년 4분기 실적은 별로 그다지 썩 좋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좀 전에 그랬지만 LSB나 있잖아요. 주로 하는 애들. 얘네들은 장사가 좀 했어요. 왜냐면 베트남 내수 성장도 됐고요. 초과압 케이블 이런 쪽이 유럽에 수출이 잘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잘 됐는데 20%가 맡고 있는 LSCV라고 있었잖아요. 매출의 20%. 얘네들이 통신한다 그랬잖아요. 통신 케이블. 이게 미국한테 관세를 맞았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영향이 워낙 컸잖아요. 얘네들 관세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옵니다. 요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지금 미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 관세 협상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통신 케이블. 이 관세 인상에 따라서 이거 인상 합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관세가 진짜로 적용이 되는데 시차가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차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관세 이때 때리면 이때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좀 더 나중에 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수익성은 당연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이런 것들은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근데 뭐 올해부터 좋아지는 점들이 좀 보이는 건 있어요. 뭐냐? 얘네들 크게 봤을 때는 AI 여러분 아시죠? AI 하면 전력 부족 심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이쪽 관련해서 그 전력 투자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초과압 케이블 얘네들 어때요? 무조건 좋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 초과압 케이블 무조건 좋아진다고 봐요. 그 다음 또 뭐예요? 빅테크들이 여기 동남아들 지금 동남아 뭐 싱가포르부터 해서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들 이 동남아 여기에도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를 계속 증설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동남아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얘네들 아까도 얘기했죠. 얘네들 뭐 히토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점점 구체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솔직히 이 흐름 보면요. 잠자던 애가 보세요. 2023년부터 올랐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얼마냐면 여기 보세요. 이게 대략 한 6천, 7천 원이에요. 7천 원부터 여기가 5만 원까지 작년에 갔어요. 5만 원. 5만 원이면 뭐예요? 7배. 근데 여러분 이게 7배가 지금 몇 년 동안 간 거냐면 잘 보세요. 23, 24, 25. 2년 동안 7배 갔어요. 요즘 제가 이런 애들 좀 많이 하죠. APR이라든지 무슨 뭐 그런 애들. 그죠? 예. 그 자체가 악재가 돼버려요. 너무 많이 가면. 이것도 2년 동안에 7배거든요. 근데 지금 AI고 뭐 이런 거 계속 그걸로 하는데 히토리 물론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거 끌어올린 이 7배, 2년 동안에 7배는 얘가 뭘로 갔겠냐고요. 얘가 무슨 짤짤이에서 갔겠어요? 아니잖아. 지금 제가 말했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이미 많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또 반영할 거냐?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해서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라든지 경제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와서 전문가라는 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이런 데서 지금 제가 했던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좋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어느 정도 뭐가 됐는지를 판단을 못 하세요. 그럼 뭡니까? 26년에 히토리 나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 맞아. 미국이 막 그것 때문에 중국하고 뭐 할 때, 계속 더 세게 못 나가고 그래. 일본 총리하고 중국 시팽하고 붙었는데? 중국에서 히토리 가지고 또 협박하네, 일본? 이거 굉장한 거네? 그럼 여기 더 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 안 하실까요?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생각할걸요? 바로 그게 함정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거 갖고 계신 분들 계속 좋게 얘기하고 하는데, 2년 동안에 7배, 그럼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짤짤이에서 올랐겠어요? 그런 게 이미 상당히 반영이 돼서 오른 건데? 그러면 어디까지 이거를, 우리 그렇잖아요. 약도 솔직히 3탕, 4탕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그 색깔만 그런 거지, 한약 색깔이지, 효과가 거의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3탕, 4탕, 5탕 해 먹었을 거예요.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도 한번 좀은 이제는 아닌 거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되겠네요. 오늘 마지막 종목 여러분들 메일로 또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되나요? 로 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014년이었죠. 두산그룹이 동박제조 부문을 인수하면서 두산 솔루스가 됐어요. 왜냐면 그 전 회사는 외국 회사인데 그 회사가 유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두산 솔루스가 그 동박 부문을 인수하면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이었죠. 2020년에 그 사모펀드인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라고 있습니다.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거기에서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지금의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꾸게 됐죠. 얘는 매출이요. 전지박, 회로박. 이게 이렇게 말하면 전지박, 회로박 무슨 박박 그냥 박박 하는데 얘네가 매출이 한 80%가 되고요. OLED 사업 쪽이 한 15% 돼요. 그리고 얘네가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 이름에 나온 첨단 소재는 한 5%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전지박, 회로박 이게 80%인데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실은 여러분들 합쳐서 동박이라고 불러요. 동박 여러분 아시죠? 얇게 한 그 동박. 그 누가 떠오르나? 존박이 떠오르나? 이게 비슷하잖아 발음이. 동박, 존박. 구리를 이렇게 얇게 편 거를 이거를 동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왜 전지박, 회로박이라 그래요? 이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명태를 얼리면 동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차 전지에 쓰이면 동박이 전지박이 돼요. 그리고 회로박은 말 그대로 PCB, 인쇄 회로기판. 그 회로에 쓰이면 회로박이에요. 그래서 전지박, 회로박이 실은 동박을 여기다 쓰냐 여기다 쓰냐에 따라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이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게 서로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쓰이면 동박이 전지박, PCB, 인쇄 회로기판에 쓰이면 회로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지박은요, 2차 전지에 쓰이는데 이게 어디냐? 음극재 그 집전체, 음극재의 그 집전체 소재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전지박의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이 음극할 물질을 많이 적재합니다. 많이 탑재해요. 그렇게 되면 그 음극할 물질이 많으면 밀도가 좋아요. 에너지 밀도. 그리고 수명도 향상됩니다. 그래서 실은 전지박은 얇으면 얇을수록 이 전지박이 품질이 굉장히 좋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지박 수요처는 그래서 어디냐면 2차 전지니까 어디겠어요? EV, 전기차, 그리고 ESS 여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고객사가 어디냐면 LG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하고 그 GM의 합작 부분이라는 데가 있어요. 얼티움 그 셀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얼티움 셀. 여기가 주요 매출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얼티움 셀 이 두 곳이 얘네 전지박 매출의 거의 90%가 다 이리로 나가요. 그러니까 전지박은 거의 다 얘네한테로 간다. 이 두 회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지박은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전기차 수요 어때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좀 전기차 수요 좀 감소했죠. 근데 좀 감소하다가 요즘 다시 좀 늘어난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은 확실하게 찍고 이제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LG에너지 솔루션이요 재고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 분기 매출이 감소하면서요 적자까지 지금 적자 누적이 좀 쌓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안 좋은 거 맞아요. 그래서 주가도 좀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다. 미리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로박은 결국 PCB, 그 인쇄 회로 기판에 쓰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 회선을 그리는 용도로 쓰여요. 그래서 IT 산업에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회로박에도 보면요, 저사양에 쓰이는 게 있어요. 이 저사양에 쓰이는 PCB들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범용 회로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로박의 범용이다. 그래서 범용 회로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범용은 주로 어디가 꽉 잡나요, 여러분들? 우리 산업 중에도 중국이 꽉 잡죠. 중국한테 안 돼요. 이 단가 경제 안 돼요. 그래서 얘네도 어떻게 했냐면 저번 8월 달에 룩셈부르크에 얘네가 범용 회로박 회사가 있었어요. 그거를 얘네가 결국 다 중국 업체한테 팔고 철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범용 회로박은 얘네가 안 한다고 이제 보셔야 돼요. 안 하고요. 회로박이 뭐에 좋냐면 얘네가 AI 가속기 이런 거에 수요가 증가돼서요. 전지박 이쪽으로 지금 얘네들 매출을 뚫고 나가고 있어요. 이 솔루스 근데 이 첨단 소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국내 2차 전지 얘네가 소재잖아요. 아까 전지박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2차 전지 소재 중에 가장 먼저 해외 시장에 진출한 회사가 얘네예요. 이 솔루스 첨단 소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 2019년이었죠. 유럽의 유일한 전지박 생산 기점이 있습니다. 헝가리.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해요. 이 헝가리 전지박 생산을 하고요. 22년도에요. 캐나다에다가 얘네가 전지박 공장을 세우면서 북미 시장을 진출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유럽하고 북미에 전지박 공장 양산할 수 있는 전지박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이 솔루스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럽하고 북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시장이 한 곳이 어디예요? 유럽이죠. 그리고 미국도 이 2차 전지 쪽 큰 시장인 거 아시죠? 점점 커지고 있는 거. 그러면 얘네들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직접 거기서 생산해내는 생산 기지를 갖고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이건 제가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이 캐나다 공장 같은 경우에 특히 올해 하반기에 얘네가 공장이 완공이 돼요. 그러고 내년부터는 캐나다에서 이 캐나다 공장이 아직 생산을 제대로 못했어요. 생산한 게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이제 양산이 시작돼요. 전지박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북미에서 유일한 대규모 전지박 생산 공장은 얘네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국내 3사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도 지금 그 뭐 인플레이션 그런 규제들 트럼프는 좀 약하게 지금 철폐하고 했지만 그 전 정권들을 계속 그랬지만 결론적으로 그 트럼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중국 쪽이나 중국 쪽에서 했던 뭐 이런 거 안 된다. 부품도 전부 북미산 우리 거 써. 그러면 어떻게든 봐줄게.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그랬죠. 북미나 유럽에 전지박 공장을 유일하게 우리나라 갖고 있는 얘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쪽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혜택을 계속 볼 겁니다. 그리고 국내 그 북미 OEM 업체들한테도 이제 이쪽이 굉장히 필수적인 이쪽 어떤 밸류체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의 매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셔야 돼요. 특히나 그리고 북미 쪽이 여러분들 아무리 트럼프가 틀어막으려고 해도 이쪽을 왜 안 되나 하면 여러분들 결국 AI잖아요, AI. AI는 트럼프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못 막아요. 근데 AI는 결국 뭡니까? 전력원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ESS. 그래서 ESS 뭐 계속 뜨는 거 여러분 그 이유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ESS용 전지박 수요는 빠르게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력적인 부분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 솔루스 첨단 소재에서 그 ESS 양 이쪽 매출이 전체의 한 5% 정도 되거든요. 이게 내년 되면 거의 한 20%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계속 이 부분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올해 영업 상황 쉽지 않습니다. 그럼 올해 영업 잘 되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 어차피 전기차가 갑자기 올해 확 커지진 않아요. 그죠? 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부정적으로 트럼프가 어쨌거나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올해 뭐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진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뭐 국내 배터리 3사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뭐 장기 계약했던 것들 막 취소하고 이런 것들 다 나왔어요. 지금 다 나오고 있고 더 이상 제가 봤을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2차 전지 나빠질 거 없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에코프로 뭐 이런 것들 전부 에코프로 그냥 모르고 지금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이유 없어요. 그런데 솔루스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얘네가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얘네가 하반기부터 그 헝가리 공장을 통해 가지고요. 지금 세계 최고 배터리 1위 기업이 어딘지 아니요. 그 중개 CATL 그 유럽 쪽 공장에 얘네들이 물량을 냅니다. 물량을 더 많이 낼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고 얘네들 고객사의 수가요. 24년도에 4개사였거든요. 근데 25년도에 8개사로 늘었어요. 근데 얘네가 이게 지금 계속 증가할 겁니다.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전지박 이쪽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매출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캐나다에서 이제 전지박 생산이 내년부터 양산이 시작된다고. 그럼 이 부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북미양 매출 쪽이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유럽하고 북미 쪽에서 지금 전지박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근데 이 공장을 지어서 양산을 하려면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들이 얘네 거를 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떠나서 어때요? 중국한테 굉장히 빡세게 울죠. 무조건 미국산 뭐 부품 쓰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미국에서 생산한 부품이잖아요. 북미 쪽에 시장이 있으니까 이미.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가를 한번 보시면 알아요. 상장하고 나서 쭉 21년 그때 코로나 뽑을 때 했고 나서 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잠자고 있어요. 근데 그 잠자는 이제 가격대가 보세요. 이제 다시 거의 상장했. 그러니까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 소리는 제가 그래서 회사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회사의 그런 걸 봤을 때 얘가 밑으로 갈 확률은 이제부터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어떤 모멘텀만 되면은 이제부터 얘네들은 시간이 조금씩 걸리더라도 한 단계씩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뭐 삼성전자를 그렇게 비유했지만 삼성전자를 쌀 때는 여러분들이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니까 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재밌어요. 주식이 비싸서 아이고 저거 뭐 먹겠다고 좀 먹으면 뭐 20, 30% 먹겠다고 먹다가 잘못되면 저거 반 토막도 더 날 텐데 막 이럴 때 주가 오히려 그럴 때는 못 사서 한다리세요. 그러니까 저는 참 희한한 게 주식은 여러분들 우리 배웠잖아요. 매력 있거나 어떤 이런 주식들을 쌀 때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배운 거 따로 행동하는 거 따로 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개인들 주식 쌀 때 사시는 분 잘 못 봤어요. 그냥 물려서 갖고 계신 분은 봐도. 회사가 좋은지 매력이 있는지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거 하나도 몰라. 그냥 들고 있었을 뿐이야. 그래서 뭐 어떤 연예인 보면 몇십 년 들고 있었다 하는데 전 그런 것도 너무 기사 내는 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이 진짜 엄청나게 뭐 거기에 대한 좀 지식이나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분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냥 무턱대고 막 그냥 들고 있었는데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겠어요? 아, 주식은 무조건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 중에 들고 있어서 망한 회사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매스컴에서 그런 식으로 기사 내는 것도 전 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를 요인이 있다. 그러면 지켜보는 겁니다. 오를 요인이 없다. 그럼 지금 이것도 매력이 없는 가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에 포인트를 두시냐.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스스로 하고 판단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무슨 뭐 더 이상 나빠질 거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차츰씩 더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거 갖고 계신 분 그 메일 주셨는데요. 이거는 그냥 홀딩하고 가시는 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오늘 또 새 종목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또 설 연휴도 다가오네요. 그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시간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 시장 진짜 도깨비예요. 콱콱콱콱. 근데 이게 결코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좋아요를 상대적으로 좀 덜 눌러주실라 그래요. 예, 그 손가락 놀아서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